하루에도 수십 명을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어떤 암 환자가 온갖 불평불만과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간호사는 암 환자이기도 한 그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억지를 부리는 환자를 이해하게 되자 더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측은지심을 가지고 최대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문학인데요. 인문학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앞서 간호사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외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간호사가 바뀐 것입니다. 환자를 이해하게 되니 내가 바뀌고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상훈 작가의 하루 한 잔의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책은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동양,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 자료, 고전, 전래 사상, 불교, 유교 등을 기본 토대로 삼아 인문적 소양과 삶의 태도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드 팝송, 드라마를 인용한 인문학적 생각이 좋았는데요. 작가의 다양한 관점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책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존감, 미래, 성공, 행복, 미디어, 효도,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사례로 구성되었는데요.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어느 세대가 읽어도 좋을 인문학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서 인문학을 배우는 시대가 온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야기를 기계한테서 배운다니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사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여도 저는 사람 냄새가 나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노년의 행복 조건과 고령화 사회의 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50살까지 폼나게 살고 50살 이후에는 어렵게 산다. 50살까지는 어렵게 살더라도 50살 이후에는 폼나게 산다. 나이가 좀 든 사람은 거의 2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20대는 어떨까요? 20대는 어떤 삶을 희망할까요? 대략 반반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반반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위의 질문에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 조건. 노인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노인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도 건강이고, 불행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도 질병입니다. 이건 200%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반면 자식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요. 반대로 친구가 없다면 외로워서 불행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네 번째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취미생활은 최고 낮은 요인입니다. 미래에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건강, 관계, 경제적 안정, 취미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소년급제, 중년이혼, 노년무전. 옛날 사람들은 인생에서 피해야 할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소년급제, 중년이혼, 노년무전입니다. 소년급제는 젊은 시절에 출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선비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35살 전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은 10대 후반에 장원급제합니다. 소설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소년급제인데 왜 인생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여겼을까요? 옛사람들은 너무 이른 성공보다는 인생을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20대에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가 미숙합니다. 돈이나 사람 또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해지기 쉽기에 소년급제를 경계한 것입니다. 중년이혼은 예전과 지금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중년이혼이 불행한 삶의 대표적인 경우였지만 지금은 이혼했다고 해서 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별도로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요. 문제는 노년무전입니다. 노년무전은 노년에 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혹시 스웨덴 출신의 남녀 혼성 그룹인 아바를 아시나요? 한 시대를 풍미한 그룹입니다. 아바의 노래 중에서 더 이너 테이크스 이롤이라는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승자 독식을 이야기한 노래인데요. 멜로디가 너무 서정적이라서 도무지 가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그저 작아진 모습으로 서 있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노년 독식 같습니다. 노년이 행복해야 비로소 자기 인생 전체가 행복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불행해도 아무 문제 없어. 왜냐하면 예전에 행복했으니까. 50살 전까지 누구보다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해도 난 괜찮아. 지금 외로워도 난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폼나게 살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불행하다면
그 사람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젊어서 좀 불행하게 살았어도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의 불우한 경험을 오히려 값진 추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래에 행복하려면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가 행복하다고 해서 미래 또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가 행복하다고 해서 미래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미래에 행복하려면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잘 살겠다는 목표 가지기. 우선 잘 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 목표가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제 떡볶이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제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노제 떡볶이를 먹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잘 살고 싶다는 것은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그걸 이루는 것을 잘 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잘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하거나 못합니다. 잘 살겠다는 꿈도 없고 잘 살겠다는 미래를 그리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잘 살겠다고 꿈을 항상 꾼다고요. 매주 로또를 산다고요. 나는 잘 살고 싶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목표는 오히려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는 성공한 자기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또 자기보다 유리한 환경의 사람을 보면 비교도 합니다. 남과 비교합니다. 자기를 의심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잘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하거나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잘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그 생각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습관이 생깁니다. 이러한 습관화를 통한 지속적인 반복으로 뇌를 속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뇌를 속입니다. 그러면 내 잠재의식은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30%는 미래에 투자하기. 두 번째, 자기 생활의 30%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유행한 것은 우리 사회 인문학 열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기성세대가 자아성찰과 힐링의 과정에서 반성의 측면에서 유행을 탔던 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현재의 희생보다는 현재 그 자체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나이든 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는 20대만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고 30대는 30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투자는 해야 합니다. 미래에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현재의 내 삶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이 찬란하면 이 찬란한 내 인생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 내 삶이 마음에 안 들면 미래는 마음에 드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현재 내 생활에서 30% 정도는 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내 삶의 가치는 현재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 삶에서 매겨집니다. 도전해도 되는 나이.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퇴직을 결심합니다. 어릴 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릴 때 그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화가의 길을 결심합니다.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드디어 새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도전입니까? 도피입니까? 도전과 도피의 차이는 뭘까요? 도전은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선택이 더 힘들지는 몰라도 기꺼이 이루겠다는 각오로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도피는 현재가 힘들어서 피하겠다는 심정입니다. 아마도 화가의 길은 직장 생활보다 몇십 배는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각오하고 그 길로 나서는 것, 이건 도전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보니 좀 쉬운 거 없나 찾습니다. 이건 도피입니다. 도전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 힘들어서 도피하는데 그곳인들 쉽겠습니까? 새로운 시도를 시작할 때 그것이 도전인지 도피인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도피 같은데 본인은 한사코 도전이라고 우깁니다. 그렇게 우기면서 도전을 합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역시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건 투자입니까? 소비입니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2번, 3번 반복되면 큰일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전인가? 아니면 도피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도전은 좋은 것이고 도피는 나쁜 것이다. 이런 이분적인 인식이 형성될 것 같군요. 그건 아닙니다. 도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버티기 어렵다면 도피가 필요합니다.
도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도피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답이 존재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도피를 인정하고 도피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려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피를 도전이라고 착각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젊어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몇십 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들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건 바로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문학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야 할까요? 욕심을 버려야 할까요? 보통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청빈하게 살라고 합니다. 안빈 낙도를 즐기며 자발적 가난과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삶으로 유명한 분이 법정 스님입니다. 그분의 무소유 사상은 현대인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고 삶의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은 문이라 합니다. 청빈한 삶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 삶입니다. 인생에 정답이라는 게 있다면 저는 이것이 거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상을 실천하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힘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늘 타인을 의식하고 삽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살려면 대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도 비켜라 햇빛 가린다 라는 정도가 되어야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신적 수양을 많이 쌓아야만 청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 스님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디오게네스 같은 삶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사는 일은 욕심을 내면서 사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욕심을 내면서 사는 삶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는 삶을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으면 차라리 욕심을 좀 내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살면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칫 허송세월하다가 봄에 씨앗을 못 뿌리면
가을에 가서 씨를 뿌려봤자 늦습니다. 노년이 되면 열심히 살아도 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비우는 삶은 좀 더 나이가 들어도 가능합니다. 저는 인생의 정답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겠다면 우선은 넓은 문을 인정하고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 위에는 정답이 아니라면서 그나마 넓은 문마저 무시하면 우리는 우주의 시공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옛날에는 70살만 되면 오래 사신 거고 80살이 넘으면 호상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식의 나이는 많아봤자 40에서 50살이고 손자 나이는 10살에서 20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나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만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래 사니까 불가피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치매에 걸려서 자식도 손자도 못 알아본다든지 자기 몸을 못 가누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한다든지 그런 세월을 몇 년 또는 심하면 몇십 년 보내고 나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좋은 추억은 다 없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픈 경험만 남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요양원으로 모시는데 그 과정도 참담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적어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의 고생을 아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효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함을 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나는 나이가 같다. 부모를 이해하는 첫 번째는 바로 부모와 나는 나이가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 아빠도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마 아빠도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꽤 인기를 끌면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누구에게나 있는 젊은 날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레트로 감성으로 크게 어필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는 세 남매가 등장합니다. 큰딸은 성보라, 둘째 딸은 성덕선, 막내 아들은 성노을입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3살 터울이지만 태어난 날짜는 3일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년 생일 축하 파티는 한 번에 합니다. 항상 언니 생일날에 케이크에 언니 나이만큼 초를 꼽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다음에 다시 초를 3개 빼고 이번에는 덕선이를 위하여 한 번 더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매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덕선이가 자기도 따로 생일 파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이번에도 한꺼번에 생일 파티를 하자
덕선이는 폭발합니다. 덕선이는 집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는 큰딸이라서 대접받고 막내는 아들이라서 대접받는데 이도 저도 아닌 덕선이는 이리저리 치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언니나 동생만 주고 어쩌다 통닭 파티를 하면 닭다리도 언니 하나, 동생 하나 줍니다. 이름도 언니 이름은 보라, 동생 이름은 누울. 다 예쁜데 자기 이름만 덕선이라고 촌스럽다고 불만입니다. 덕선이 그렇게 울면서 뛰쳐나가자 그제서야 부모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빠는 부랴부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딸을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간 아빠는 동네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서 덕선이를 위하여 케이크를 새로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는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잖아. 그래서 우리 딸이 조금만 이해해줘. 구멍가게 평상에 나란히 앉은 부녀는 거기서 새로 산 케이크 위에 초에 불을 붙입니다. 덕선이가 후 촛불을 끕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 관계를 맺을 때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고 자식을 낳으면 그때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의 관계가 처음 시작됩니다. 둘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는 둘째 딸, 둘째 아들은 역시 처음 겪는 겁니다.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보기에는 부모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년 시기에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었다면 그 부모는 그런 것을 처음 겪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하고 또 미숙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러한 미숙함은 다시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삶의 굴곡과 장애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미숙함에서 오는 안타까움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할까요?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는데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고 미숙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 늘 자식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그렇게 미숙하게 키웠는데도 자기 자식이 잘 커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부모도 처음의 삶을 살고 있다. 부모를 이해하는 두 번째는 바로 부모도 처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현재 20대라면 그 사람에게 20대의 삶은 처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현재 50대라면 그 부모 또한 50대의 삶을 처음 사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식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부모의 삶에 관심을 안 가져도 별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부모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슈퍼맨이 살았다. 그는 세상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없는 맥가이버였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짱가였으며
약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히어로 중의 히어로였다. 하지만 철부지를 벗어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 슈퍼맨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운 세상들이 엄마, 아빠를 스쳐갔는지를. 그리고 이제 간신히 깨닫는다.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워도 꿋꿋이 버텨낸 이유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가족이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음을. 이 글 역시 앞에서 봤던 응답하라 1988에서 성보라가 독백한 대사입니다. 부모도 처음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그 자신만의 고락의 삶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는 이유는 바로 자식이 있어서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에, 가족이 있기에 고난을 이겨내며 누구보다 떳떳하게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가끔 늦은 저녁에 전화를 걸고는 내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아들아, 뭐 먹고 싶어? 치킨 사갈까? 한껏 톤이 올라간 아빠의 목소리에 치킨이란 단어가 들려올 때면 한껏 신난 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양념치킨을 외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이 지나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없어질 무렵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치킨 사왔다, 얘들아.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던 아빠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우리 형제에게 자연스럽게 치킨을 건넸고, 그럴 때면 우리는 허겁지겁 포장을 뜯고 치킨을 뜯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아빠가 오늘처럼 기분이 좋아서 치킨 상자를 매일 들고 오기를.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도 아빠처럼 직장인이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얘들아, 치킨 먹을래? 이제는 아빠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때 아빠가 술에 취한 채 치킨 상자를 들고 온 이유는 그날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유독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음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작은 선물에 뛸 듯이 기뻐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음을. 인터넷에 있는 글입니다. 아빠가 되면 아빠를 이해하고 엄마가 되면 엄마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 부모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개체로서 부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